그리고 간부 회의를 마치고 나서 비상 간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집무실로 한 그 자정 56분 정도까지 좀 머무셨는데 그 집무실에서 허승원 행안부 비서실장하고 같이 이제 TV를 시청을 그때는 네, 이제 네, 그때부터 하신 했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고 네.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네. 돌아가는구나 네, 인지를 네. 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 네. 00시 31분부터 한 10분여 동안 장관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동석했던 사람이 박현수 국장하고 허승원 행안부 비서실장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 실장은 계속 같이 있었고요. 같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저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 국장이 들어왔길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제 방에 들어온 뭐 아무리 뭐 하급 직원이나 하더라도 반드시 자리를 권합니다. 와서 앉으시라 해서 앉아서 제가 그때 아마 TV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국회 상황이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국회다 뭐 그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나도 뭐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보자 하고서 보다가 보니까 곧 의결이 나겠더라고요. 성원도 다 되었다고 나오고 그래서 1시 거의 다 돼서 이제 해제 국무회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이에 좀 그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6시 좀 지나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선택이 어려울 땐 바비터. 나한테 필요한 게 여기 다 있네? 그렇다고 다 해볼 순 없는데 뭐가 좋은 하원하고 해제 국무회의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까 저기 사실 주신문에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때 박현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현수 경찰국장하고 단둘이 독대한 적은 없었던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오해를 사기 때문에 모든 그 누구를 만날 때 그 허승원 비서실장을 동석을 시킵니다. 허승원 비서실장 없는 자리에서 누구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4망입니다. 피고인은 12월 8일 그 사의 표명을 하셨죠. 네. 그 사임 결정은 언제 하셨고 사의 이유는 표명은 그 예. 전에 했는데요. 언제 했냐면은 국회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탄핵 소추하겠다는 보도 나온 직후부터 바로 대통령님께 이번에는 또다시 탄핵 소추될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때 너무 행정안전부 업무에 지장이 컸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시기가 아마 6일인가 뭐 좀 빨랐을 겁니다. 6일인지 7일인지 그랬는데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바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된 게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된 네. 겁니다. 계엄 선포가 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는 점은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50 헌법으로 대학교 법대도 졸업을 했고 사시 준비도 50 헌법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한 거는 뭐 비상계엄은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라서 대충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제가 그 당시 배울 때만 해도 사법심사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던 그때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이 그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한 이상 그 계엄 선포는 기속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행정사건을 그동안 다뤄오셨잖아요. 네, 네. 판사하시면서 네. 그 법조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를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효는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든지 헌재에서의 무슨 위헌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 있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즉석에서 뭐 완전 당연무효가 된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정리해서 조금만 한번 정리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행정부의 수반이자 네.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이자 계엄 선포에 관한 특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여야 하고 실제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대통령이 굳이 계엄을 선포하자, 난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선포를 한 이상은 계엄을 피고인으로서는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무회의는 그야말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결국 할 거냐 말 거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신문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변호인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분 계세요? 있으신가요? 검사님 혹시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께서 질문하신 29-3항 아마 질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창의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수사받고 있는 이런 그 관련된 전 대통령님이나 관련된 국무위원분들께서 또는 김영현 장관님이나 등이 또는 경찰 관련된 분들이 또는 군인들이 내란 관련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으로 이렇게 엮는, 치환하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창의적인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무슨 사건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 것이지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고 내란은 내란의 그건 형법상의 범죄 행위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어떤 긴급권 중에 하나고 이건 하나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동일시시킨 것, 동일시한다는 예, 것이 알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라 그런 예,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피고인 그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거 객관식 문제 안 푸셨어요? 판사 생활 하셨는데? 그런 거 안 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이 좀 저기 법리 논쟁보다는 피고인 신문은 좀 사실 좀 물어봐 주시면 아니, 좋겠네요. 이 창작이라고 하시는데 판사로서 당연히 그런 정도의 그 법지식은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니 같은데. 5.17과 이번 비상계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니, 그것도 다른 비상계엄 상황이고요. 확대 조치였는데. 그럼 비상계엄이 무슨 확대가 됐나요 이번에? 네, 그 부분은 네. 여기서 언쟁할 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검사님들 혹시 추가로 더 물어보실 분 한 계세요?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쌍방 문답 과정에서 일부 좀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결국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장관님께서 허석권 청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 말을 허석권 청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실 이제 핵심이 되는 네네. 것이고 장관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는 입장과는 좀 다른 통화였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현재 기억하시는 당시 허석권 총장과 이제 통화 연결이 됐을 때부터 끊을 때까지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전체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은 제가 워딩으로 기억은 못 하겠고요. 예. 워딩으로 기억하는 거는 정확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사건 사고 있었냐 그걸 제일 처음 물어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서에 대해서 지시받은 게 있느냐 요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통령님 책상에서 본 문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당신 진짜 몰라?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24시로 되어 있던데 언론사 이런 언론사들이 들어가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 반응이 정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긴급 상황에서 장관이 이제 그 직원들이나 산하청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좌우지간 우리가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바로 연락해서 차질 없이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허석권 청장님이 그 자신의 기억과 달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통화 내용 중에 경찰 얘기를 언급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예. 경찰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경찰의 협력을 받아라. 예.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경찰로부터 협력이 필요할 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방청장님은 계속 일관되게 경찰에 협조를 해줘라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소방이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이
경찰을 도와주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아마 이분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 당시 저랑 나눈 대화가 정확치 않게 들으셨거나 뭐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게 한 2달 정도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내용에 의해서 좀 혼선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고인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소방청장하고 통화를 할 때 정확하게 워딩으로 기억하는 것 중에 언론사 관련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네. 있느냐라는 네. 걸 물어봤다고 지금 네네. 진술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할 때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는 취지로 물어보신 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용산에서 제 집무실로 오면서 그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 제가 본 문건을. 그래서 이제 소방청장이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 문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아니면은 보안사령관 2사람만이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계엄사령관.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물어보실 분 계세요? 피고인한테 다 물어보셨네. 예, 피고인 고생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앉으세요. 자, 그러면